예, 다들 들어오셨는가요? 오후 2시부터 기능안전 인증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게 될 승강기안전공단 부품인증실의 하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체로 오신 분들이 올해 총 8차례 지금 진행 중인 저희 기능안전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신 분도 있으시고 처음 뵙는 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런 기능안전 관련된 세미나 처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혹시 손 좀 들어봐 주시면. 예. 지금 현재 올해 총 8차례의 기능안전 세미나를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승강기 안전 주간의 기능안전 인증에 관한 강의 행사는 제 7차 함께하는 기능안전 인증 세미나의 일부분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어떤 내용으로 주제로 진행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어차피 지금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13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1차적으로 2026년 3월 1일까지 기능안전이 진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은 13에 대한 내용을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PPT를 줄였는데도 한 90페이지 정도 되는 PPT 분량이 되는데요. 실제로 한 3차례 한 15시간에 걸쳐 가지고 강의로 진행했던 내용이고, 그거를 좀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간단하게나마 최소한 부속서 13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정도만 어느 정도만 좀 캐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좀 목표로 삼고 과정 자체를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속서 13에 나와 있는 공동조치, 그다음 구체적인 조치, 가능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담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대부분 전기 쪽이니까 아마 부품 안전 인증을 진행하신 담당자분들은 내용을 저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승강기안전관리원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승강기안전공단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부품인증실의 하태원 과장입니다. 지금 전기 파트 쪽에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력 전달 계열 쪽으로도 지금 각종 시험 위탁 기관의 시험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같이 팀을 좀 맡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부속서 13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부속서 13의 표 1, 표 2, 표 3에 각각 나와 있는 내용들은 각각 결함을 방지하고 감지하기 위한 공통조치 사항으로, 표 1에는 하드웨어 설계에 관한 부분, 그다음 표 13.2에는 소프트웨어 설계에 관한 부분, 그다음 표 13.3에는 설계 및 구현 프로세스의 공통조치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표 13.1 하드웨어 설계에 관한 공통조치 사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한 3차례 한 번 할 때마다 한 5시간 정도의 강의였거든요. 그러면은 총 한 15시간의 강의를 2시간 안에 다 함축적으로 이제 좀 전달을 해드리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군더더기 없이 서둘러서 좀 바로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속서 13.1 표 13.1의 하드웨어 설계에 관한 부분을 쭉 보면 총 한 8가지 정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리 장치, 부품 선정, 그다음에 통신 연결을 포함한 인터페이스, 전기 공급, 그다음에 전원 공급에 관한 부분과 가변, 불변 메모리 영역에 대한 부분을 총 9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처리 장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드웨어 설계에서 처리 장치에 관한 내용이고요.
처리 장치에 관한 조치 사항으로 간단하게 감시 장치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81-50 원문을 보게 되면은 use of watchdo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감시 장치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아마 인베디드 시스템을 한 번이라도 설계해 보시거나 접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걸 감시 장치라고 써놔버리니까 더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인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와치독을 사용해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이 와치독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인베디드 시스템을 설계해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도 오늘 또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참석을 못하신 분들을 감안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와치독 카운터라고 하는 게 일종의 타이머고요. 그 타이머가 그냥 타이머는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어떤 시스템을 리셋시켜버리는 타이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이 타이머를 인위적으로 클리어해 주지 않으면 그 시간은 다 흘러서 이 전체 시스템을 리셋시켜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는 중간중간에 자기가 의도한 루프 부분에 반드시 와치독을 클리어시켜주는, 그 타이머를 클리어시켜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머가 의도되지 않게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거나 프로그램이 오동작을 하게 되면 이 와치독 타이머가 이 CPU 전체를 리셋시켜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와치독 카운터 혹은 와치독 줄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와치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와치독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외부 와치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요새 MCU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와치독이 있어가지고 그 와치독이 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뭐 내부 와치독 같은 경우에는 이네이블 시킬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예 와치독이 뭐 없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로 별도로 짤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떠한 와치독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와치독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관건이 되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제일 오른쪽 끝에 보면 KSC IEC 61508-7의 참고 표준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 표준은 A.9라고 돼서 와치독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나와 있을 거로 추정되는 내용이죠. A.9의 내용을 보시면 시간적, 논리적, 프로그램 순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와치독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다양한 와치독에서 어떠한 와치독을 선정해서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렇게 61508-7에 나와 있는 A.9.1에서부터 A.9.5에 나와 있는 이러한 와치독 중에서 선정을 해서 쓰시면 될 텐데요. 첫 번째 보면 뭐 타임 윈도우 없이 분리된 시각 기준을 가진 와치독이라고 되어 있고요. 타임 윈도우와 분리된 시간 기준을 가진 와치독, 그다음 프로그램 순서에 의한 논리적 모니터링, 시간적 논리적 모니터링의 조합, 온라인 체크를 사용하는 시간적 모니터링으로 각각 9.1에서부터 9.5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달성 가능한 진단 범위라고 해가지고 A.9.1 타임 윈도우 없이 분리된 시간 기준을 가진 와치독 같은 경우에 로우, 그 다음에 미디움, 하이, 미디움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각각 그 진단 커버리지로서 추후에 이 시스템이 구성됐을 때 이 시스템에 이러한 와치독을 사용하게 되면 이 와치독이 진단 커버리지, 정량적으로 몇 %의 진단 커버리지를 갖는다라는 추후에 FMEDA 자료를 제출할 때 계산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부 와치독을 써도 된다, 뭐 외부 와치독만 써라 이런 내용은 없는데 분리된 시간 기준을 갖는 와치독을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리된 시간 기준이라고 하면 CPU를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와치독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른 발진자 오실레이터를 채택해서 써야 된다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실레이터에 어떤 노동작이 발생돼서 MCU의 이상 동작을 발생시킬 때 최소한 와치독만이라도 다른 오실레이터로부터 그 맥이 살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설계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일 텐데 설계를 안 해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어려운 내용이어가지고 좀 그렇죠. 일단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기능 안전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능 안전 와치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단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품 선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드웨어 선정, 부품 선정에는 일단 사양 내 부품만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이쪽에서는 온도라든지 부품의 어떤 스펙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판 안전회로 기판에 대해서 환경 시험을 하게 되면 0도, 65도에 각각 4시간 이상의 시간으로 저희들이 환경 시험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제어반 안쪽에 있는 기판들에 미치는 영향, 온도 영향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여름철 그다음에 안쪽에 뭐 트랜스라든지 인버터 등의 온도를 감안했을 때 65도보다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부품 선정을 하실 때 61508-2에서 요구하고 있는 딜레이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품에 대해서 정적으로 그 부품이 견딜 수 있는 부분에 한 67% 정도까지만 사용하세요라는 부분이죠. 지금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인 거죠. 지금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최소 0.67의 딜레이팅 인자를 사용해라라고 되어 있고 이 원문에는 3분의 2 정도의 딜레이팅 개수가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전자부품이 온도가 견딜 수 있는 온도가 100도라고 한다면 그 전자부품은 67도 환경 정도까지 해서만 쓰라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시스템 안에 제어반 안의 온도가 한 67도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1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전자부품을 사용하세요라고 적용하는 게 딜레이팅 개수를 적용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품 선정에서 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61508-1의 5에서 이러한 내용에 만약에 한 개까지 사용하게 되면 그 관련되어 있는 근거를 문서화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안전 쪽에 진행을 하면서 뒤쪽에도 이제 간단하게 여러 규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뭐 recommended, highly recommended, 적극적으로 뭐 추천하고 아니면은 그냥 추천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추천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권장한다, 권고한다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기능안전 영역에서는 만약에 거기 권장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사용하지 않게 되는 그 근거를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일리 리커멘디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맨덴토리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냥 추천하는 리커멘디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방식을 따르지 않게 되면 반드시 에비던스를 제출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드웨어에서 입출력 장치의 통신 연결을 포함한 인터페이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정의된 안전한 상태라는 부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능 안전에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1차부터 쭉 진행해 올 때 용어 정리에서
패스트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제 안전한 상태에 대한 정의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안전한 상태는 업체 설계에서 하시는 이제 설계자가 설계에 따라 가지고 정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우리 요 시스템에서는 가장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브레이크와 전동기의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상태가 되겠죠. 이러한 안전한 상태가 각 요소에 따라서 엘리베이터 안전 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상태가 이렇게 정의되고 선언돼야 될 것이고, 그 안전한 상태가 어떠한 고장이 발생됐을 때 가야 되는 게 기능 안전의 기본적인 이제 전체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원 투입이 실패됐거나 리셋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안전한 상태로 가라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련 문서를 제출하시려고 하면 안전한 상태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안전한 상태로 간다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필요한 근거에 따라서 문서를 만드시면 되겠죠. 전원 공급 장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과전압이나 부족 전압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의된 안전한 차단 상태로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명세된 전원의 최소 최대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안전한 정의된 안전한 차단 상태로 가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 명시된 범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 제조사가 정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냥 정의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에도 당연히 거기에 따른 근거 자료를 같이 제출하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최대 달성한 진단 커버리지가 하위 99% 진단 커버리지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변 메모리 영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 가변 메모리 영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램을 이야기하고요. 그 메모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롬과 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변경되지 않고 그 선광기의 고유한 값으로 가져야 되는 각종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롬에 저장을 해서 나오죠. 그리고 현장마다 좀 달라지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청구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각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거는 현장에 청구 측정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치들을 가지고 램에다가 저장을 해놓죠. 또 램은 또 그거 이외에도 또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는 그런 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치 사항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정 상태의 메모리만 사용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건 아니고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지 말아라. 하드디스크 같은 어떤 그러한 류의 메모리를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IC류의 메모리를 사용해라라고 하는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는 뭐 종류에 따라 가지고 여기 뭐 다양한 메모리를 다루고 있는데 어떠한 메모리라도 고정된 메모리만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다음 가변 메모리 범위에서 이제 부팅하는 절차 동안에 메모리의 이제 읽기 쓰기 시험을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읽기 쓰기 시험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각종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알고리즘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그 어떠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메모리 테스트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아까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진단 커버리지가 달라집니다. 진단 커버리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시스템은, 그걸 채택한 시스템은 안전한 시스템이다라고 그냥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추후에 FMEDA라는 정량적인 부분의 판단을 내리는 어떠한 도식화되어 있는 표 형태에서
이 CL 등급에 대한 부분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진단 커버리지가 그 수식에 포함되어져 가지고 아주 크게 이 시스템 전체에 정량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계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변 메모리에 읽기 쓰기 시험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제로원 뭐 그다음에 체크보드, 갈팟 이런 그 메모리 테스트를 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고 그거를 선택해서 쓰는 거는 이제 개발 엔지니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스펙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각각 요구되는 커버리지가 달라진다는 게 이제 거기 맹점인 거고요. 당연히 커버리지가 높은 램 테스트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램 테스트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또 고사양의 CPU가 요구되게 되겠죠. 메모리 테스트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가 되어져서 부품 선정에서부터 이 전체적인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변 메모리 범위에 대한 어떤 그 테스트 알고리즘은 뭐 지금 보시는 제로원 그냥 0 쓰고 다 0인가 읽어보고 확인하고 1 쓰고 다 1인가 확인하는 이러한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쓰고 읽기 때문에 이렇게 뭐 2개가 바뀌거나 2개가 들어가는 경우에 감지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진단 커버리지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체크보드도 마찬가지. 체크보드는 0101을 쓰고 010101을 써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가를 갖다가 0이나 1의 숫자로 판단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0과 1의 개수를 보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고비트에 그게 정확하게 써지고 읽어지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도 진단 범위 아래쪽에 나와 있는 진단 범위가 60%밖에 안 되는 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갈팟이나 아니면 워킹 1형 IO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0을 쓰고 고비트에다가 0을 쓰고 0인지 확인하고 1을 쓰고 1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잠깐 설명을 그냥 구두로만 잠깐 들어도 당연히 시간은 엄청 걸리지만 그 비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테스트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진단 커버리지가 워킹 패스 같은 경우, 워크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움으로서 90%, 그다음 갈팟 같은 경우에는 하이로서 99%의 진단 커버리지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방법을 채택하는가에 따라서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시스템의 속도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실 등급에 따른 진단 커버리지를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채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 됩니다. 7번 가변 메모리 영역에서 유효한 데이터만 원격 접속이 가능하도록끔 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잠재적 오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그 비자격자가 이 시스템 전체의 어떤 중요한 데이터를 건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안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재적 오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되느냐, 뭐 암호라든지 서비스 데이터 포트에 대한 기계적인 보호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는 이제 램 가변 메모리 영역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8번부터 불변 메모리 영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롬에 관한 내용이고요. 램과 롬이 지금 이렇게 시스템 하에서 보게 되면 가장 뭐가 다를까요? 램은 부팅 딱 했을 당시에 그냥 부팅하고 있거나 공장에서 출하가 됐을 때 데이터 자체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롬은 어떻습니까? 기본 데이터들이
프로그램들이 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롬에 깔려 있는 이 기본 데이터들이 변형되지 않고 올바르게 프로그램이 잘 들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게 램의 어떤 테스트하고는 다른 영역의 테스트가 되겠죠. 또 다른 영역의 어떤 아마 알고리즘들이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변 메모리 영역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시스템이나 원격 조정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프로그램 짜서 넣어놓은 프로그램 코드가 변경되지 말아라 라는 게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나오는 거고요. 외부 툴이나 아까 조금 전에 램에서 작업자가 오용으로 인해서 건드려서 데이터가 변경돼서 엘리베이터의 어떤 고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 아까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청구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함부로 건드려 가지고 작업자가 고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고장이 발생되겠죠. 이거는 프로그램 자체에 어떠한 잘못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훨씬 더 위험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자꾸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 이야기하면서 설계해 보신 분과 안 해보신 분 이제 자꾸 제가 편가르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잠깐 여담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면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건 각 IC에서 요구하고 있는 IO에 1을 주느냐 0을 주느냐 5V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그걸 갖다가 어떤 입력과 어떤 타이밍에서 입력이 나가고 출력이 나가고를 갖다가 정해주는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C로 짜거나 해가지고 이거를 컴파일해서 결국 기계어로 바꾸어 가지고 이 안에다 넣어주면 얘가 그냥 단순합니다. 얘는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뭔가 뇌가 있는 것 같지만 없이 순서적으로 번지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하나의 어떤 명령어 전부 다 바이너리로 되어 있죠. 일과형으로 되어 있는 명령어를 가지고 와서 어떤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어떤 계산기 속에서 그 논리 회로를 통한 IO 값에 대한 결과로서 IO를 주는 거죠. 그 포트를 제어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1과 0의 조합들이에요. 안에 있는 롬 안에 있는 자료들도. 그래서 1과 0에 대한 조합은 1이 0으로 바뀌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비일비재하게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늘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끔 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변경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되었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끔 CRC 순환 중복 검사, 사이클릭 리던던시 체크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추적 가능하도록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변 메모리 범위에서 메모리 검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변 메모리 영역에는 각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너리 값으로 이진수 값으로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기 참고 표준에는 A.4.2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의 커버리지를 위해서 A.4.3과 A.4.4에서 커버리지를 두고 있는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올바른가를 확인해야 되죠. 확인하는 어떠한 그러한 방법이 하나의 불변 메모리 영역의 테스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불러다가 테스트하면 제일 좋은데 조금 더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이제 커버리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참고 표준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변경된 검사 합이래 가지고 어떠한 하나의 번지에 그 번지에 들어 있는 1의 그러니까 아까 다 바이너리 값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 아니면 0이니까 1의 개수를 갖다가 세어 가지고 홀수이면 1,
짝수이면 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트에 대한 부분을 값을 가지고 이 전체 값을 다 더했는 걸 갖다가 하나의 번지에다가 넣어버리면 이 불변 메모리를 쭉 불러가지고 이 전체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했는 그 값과 그 다음에 원래 저장해놓은 그 값을 비교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은 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는 변경이 없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체크 방법이 바로 변경된 검사 합에 관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면 두 개 바뀌면 감지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진단 커버리지 자체가 이제 낮게 60%만 진단이 가능한 진단 커버리지의 로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린 대로 전체를 다 불러다가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A.4.3이나 A.4.4의 방법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불변 메모리 영역에 체크해서 진단 커버리지는 올라가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불변 메모리 영역까지가 하드웨어 설계 시에 요구하는 공통 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한 9가지 정도 내용들이었고요. 사실은 하드웨어 설계에 대해서 요 9가지 정도의 내용이지만 뒤쪽에 구조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곧이어 가지고 소프트웨어 설계에 결함을 방지하는 공통 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에 결함을 방지하고 감지하는 공통 조치 사항에 관한 내용. 첫 번째 구조, 그다음 두 번째 부팅 과정, 인터럽트, 출력 저감, 메모리 관리 프로그램, 쭉 해서 12번, 13번까지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통신 시스템, 내부 및 외부의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한 부분하고 버스 시스템, I/O의 처리까지 해서 총 16가지의 공통 조치 사항의 사항들이 이제 요구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그여 가지고 옆에 있는 61508 참고 표준들도 같이 나와 있고, 지금 요거는 부속서 13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여기 이제 설명 자료는 요걸 베이스로 해서 61508-7에 나와 있는 참고 표준을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드웨어 설계 잠깐 끝난 입장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13에 나와 있는 이 조치 사항들 내용을 보고 뭔가 기능 안전 자료를 작성하시거나 아니면은 내용을 파악하시기가 가능할까요? 이것만 보고.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은 되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61508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옆에서 놓고 판단하지 않으면 사실상 설계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가 지금 요번에 지금 기능안전이 내년도 3월 1일 이전 접수분 3월 2일부터 적용되는 걸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6년 3월 2일부터 61508-7을 적용한다라고 올해 3월 2일자로 개정된 그 시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508-3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61508-7에 대한 참고 표준을 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그거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죠. 그래서 2026년도부터 적용되는 기능안전하고 지금 2026년 3월 1일까지 적용되는 기능안전의 가장 큰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한 2가지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게, FMEA를 가느냐 제출하느냐, FMEDA를 제출하느냐. 그러니까 정량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고장 분석 자료를 제출을 하시느냐, 아니면은 정성적인 부분에
내용만 가지고 제출을 하시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행상 관리에 관한 부분, 회사 시스템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만드시느냐, 또 회사를 그렇게 시스템을 거기에 맞추셔야 되느냐 아니냐에 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고, 사실상 처음에 설계하는 단계에서 설계 엔지니어께서 61508-7을 빼놓고 설계를 한다, 이거는 거의 뭐 사실은 뭐 이거 가지고 고려해야 될 대상조차도 무엇인지 너무 모호해서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설계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61508-7 참고 표준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소프트웨어 설계의 구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설계 구조는,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프로그래머 마음이죠. 그냥 한 1000줄짜리 뭐 2000줄짜리 프로그램 짤 수도 있습니다. 1000줄짜리로 해가 쭉 이렇게 프로그램 해가 처음에 어떤 IO에 입력 들어왔으면 if 해가지고 쭉 만들고, 그 다음에 2번 IO 입력 들어왔으면 쭉 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1000줄짜리를 만들 수 있죠. 여기에서 기능안전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조상에서 그렇게 짜지 마라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듈화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고요.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램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모듈화해서 짜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하나의 모듈들은 제한적 크기를 갖도록끔 그렇게 구성을 하라라고, 구조를 잡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한적 크기 해서 단지 소수의 기능이라고 되어 only a few function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거를 이제 functions를 갖다가 그냥 기능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저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하나의 모듈은 몇 개의 함수만, 작은 함수의 개수만 가질 수 있도록 모듈화해서 짜라라는 내용으로 원문을 좀 더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모듈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KSC IEC 61508-7 참고 표준에 나와 있는 B.3.4나 B.2.1, 2.9, C.2.1, C.2.9, 그 다음에 C.2.7에 나와 있는 것은 모두 다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듈화의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아마 자료를 한번 쭉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C.2.7의 구조적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좀 중요한 것들은, 지금 프로그램 하시는 분 중에 아마 고토 명령어를 쓰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옛날에 뭐 어셈블러로 프로그램 짤 때나 거기에는 고토 명령밖에 쓸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분기 명령 자체를 고토로 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로 다 C로 짜시니까 간단하게 함수 호출로 끝내시고, 함수에서 탈출할 때 그 함수가 마무리되고 리턴 값에 따라서 뭐 그냥 이렇게 값을 주고받으면서 탈출을 하지, 고토로 그 함수를 빠져나오는 경우는 없겠죠. 만약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지금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어떤 함수에서 강제로 그 함수가 돌아가고 있는 도중에 탈출을 시켜버리면 프로그래머가 알지 못하게 의도하지 않은 무한 루프나 이런 쪽에 오류가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조건적 고토 명령은 피한다라고 아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팅 과정의 성관계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하드웨어에서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라 별도의 부연 설명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부팅하고 있을 때 성관계가 움직이면 안 되겠죠. 제가 옛날에 뭐 간단한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시스템에서 메인을 껐다 켰을 때 그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권동 방식, 파지티브 방식이었는데
분동을 실어 놓은 채로 메인을 끄딱 켰는데 하방향으로 확 추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부팅하면서 브레이크가 개방되도록 뭔가 프로그램을 잘못 짜가지고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가 안 실렸을 때는 몰랐는데 실렸을 때는 그냥 확 이렇게 추락을 해서 급하게 메인을 꺼가지고 하부에 처박는 걸 막았는데 부팅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부팅됐을 때는 아무런 액션이 안 일어나는 걸 확증해 주셔야 된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크게 걸리는 것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인터럽트입니다. 인터럽트를 사용 안 할 수 없죠. 뒤쪽에 포인터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포인터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고,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요즘 같이 이렇게 좀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는데 포인터를 사용 안 한다, 인터럽트를 사용 안 한다, 이건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근데 인터럽트를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있죠. 여기는 인터럽트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참고 표준 2.6.5에 가보시면은 인터럽트가 사용돼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그 인터럽트가 소요하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럽트가 사용되고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프로그램 그냥 속도가 빨라서 어떤 IC의 각 IO들을 갖다가 동시에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1번 들어왔니, 2번 들어왔니, 3번 들어왔니, 4번 들어왔니, 이거에 대한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중에 얘네들 이렇게 감시하고 프로그램으로 감시하고 있는 IO 이외에 인터럽트 IO 쪽으로 뭔가가 들어오면 이거 감시하는 거 때려치고 바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루틴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러한 인터럽트 IO가 한 두세 개가 있게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먼저 처리하는 인터럽트 프로그램들이 발생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메인 타스크, 아까 이제 1번 IO 들어왔니, 1번 들어왔니, 2번 들어왔니, 3번 들어왔니, 4번 들어왔니를 돌리고 있는 메인 타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인터럽트 IO의 첫 번째 제일 하부에 있는 인터럽트 IO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인터럽트 IO를 또 메인 타스크를 치우고 그거를 먼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리를 하고 있는 중에 그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또 인터럽트 IO에서 들어오게 되면 또 이 인터럽트를 치우고 중단하고 그 위에 있는 인터럽트를 처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인터럽트가 들어오게 되면 그놈을 치우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타스크보다 예상치 못한 이만큼의 메인 루프에서 감지하지 못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IO가 쭉 들어오는 걸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인터럽트들을 처리하고 오느라 감지 못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시스템 응답 시간에 지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럽트를 중첩적으로 특히 사용할 때는 반드시 각 인터럽트들에 대한 사용 시간에 대한 내용들을 명시해 가지고 전체 타스크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또 하나 인터럽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인터럽트를 절대로 와치독으로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이제 번역을 보시다시피 감시장치라고 해놨는데 와치독에 사용을 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와치독 타이머 같은 경우에 절대로 인터럽트로 활용이 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안전 관련, 그 다음은 이제 출력 저감에 관한 부분으로 해서 안전 관련 기능을 위해서 출력이 저감되는 절차가 없어야 되고, 혹여 출력이 저감되는 부분에 내용이 발생되게 되면 안정적으로 fail safe 상태를 유지하도록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팅될 때, 그다음 I/O 쪽에 이상이 생길 때, 뒤쪽에 나오는 버스 쪽에 이상이 생길 때 모두 다 안전한 상태로 정의된 안전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적 메모리 관리고요. 아까 앞쪽에 메모리 테스트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전부 다 하드웨어적으로 메모리를 이제 관리하는 방법들이었고, 요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메모리 관리하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각종 레지스터를 썼다가 지웠다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용 레지스터든 썼다 지웠다도 많이 할 거고요. 어떤 메모리들, 그 특수 메모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기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썼다 지웠다 하는 메모리들 같은 경우에 반드시 다시 쓸 때는 오버플로 그냥 덧방 쳐서 쓰지 말고 지우고 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관리 영역에 시점 2.6.4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인데요. 변수나 객체가 메모리에 할당되기 전에 비어있는 메모리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하고 난 다음에 그 메모리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걸 프로그램의 영역에서 메모리 관리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프로그래머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적용을 안 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들이 반드시 시스템 쪽에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메모리 관리 영역에서 특히 또 경계값 분석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는 아예 딱 집어서 어떤 영값의 사용, 메모리의 영값이 변수에서 사용될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영이 분모로 나누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오동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주의해서 프로그램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제출하시게 되는 각종 테스트 케이스에 일부분을 다 제출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지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그 증명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따라서 나옵니다만은 방어적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프로그램이 그 결과로 되는 어떤 I/O를 받아서 출력을 정확하게 주는 거에 이제 주안점을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주로 짜시게 되는데, 실제로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제가 아까 제 소개 자료 처음에 올릴 때 제가 중간에 잠깐 그만두고 나갔다 할 때 저도 인베디드 시스템을 오래됐지만은 조금은 설계를 하다 왔는데, 저도 그 옛날이긴 하지만 프로그램 짤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전혀 않고 짰는데 지금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게 되면 제가 옛날에 짤 때 시스템 하에서 보면 이거 속도, 그다음에 그때는 사실 메모리의 압박도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고려했을 때 이런 거 다 충분히 다 넣어서 못 짤 것 같은데, 요즘에 기능 안전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니까 요새 하드웨어 성능들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메모리 쪽에서는 뭐 전혀 신경 쓸 게 없고요. 그러니까 롬 쪽에도 뭐 양이 워낙 크니까 전혀 신경 쓸 게 없고, CPU 속도도 굉장히 빠른 발진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가 좋아져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넣더라도 시스템의 어떤 성능 저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금 나오는 CPU들이 성능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럼 다만 이제 프로그래머께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제 반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아마 안 돼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0분인데요. 10분 쉬었다가 3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PPT 90장짜리인데 36장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사실은 앞쪽에 계속 하셨던 분들은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보는 게 오늘이 한 3번째 정도 될 겁니다. 오늘 간단 요약본으로 해가 좀 줄여서 오긴 왔는데 줄였는 게 맨 처음에는 130장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 막 다 빼고 딱 진짜로 설명 자료만 남겼는데 90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나눠드린 자료가 아마 이거 줄인 그 요거보다는 조금 더 적은 양의 자료일 겁니다. 이게 조금 전에 바깥쪽에서는 이제 잠깐 설명 이야기 좀 나누고 왔는데 이 소프트웨어 쪽에는 아무리 뭔가를 구체화해서 이야기해도 지금 여기에 보석서 13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보기에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번뇌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7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뭐 루프나 앞으로 나와 있는 프로그램 뭐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대체로 와치독 카운트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루프 수를 제한하거나 실행 시간에 대한 뭐 확인을 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와치독 카운터가 와치독 타이머가 있긴 하지만 보정하고 있는 응답 시간들이 항상 보장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프로그램 영역에 포인트를 뭐 일단 사용하지 마라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인트를 사용 안 하는 프로그램은 없고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포인트 값의 범위가 프로그램 카운트 내에 있는지 그 번지를 벗어나진 않는지 특수한 레지스터의 범위로 침해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확인이 방어적 프로그램 차원에서 뭔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보면 포인트의 어떤 다른 데이터 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운영 시스템을 통해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운영 시스템이 이 프로그램을 얻는 쪽에 들어가게 되면 운영 시스템도 실 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맹점이 있죠. 운영 시스템을 쓰기도 곤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 사용에 어쨌거나 간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포인트 범위가 정확한 프로그램 카운트 내 범위 안에 있는 범위인지 특수한 레지스터를 건드리진 않는지 그쪽으로 점프하진 않는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범용 레지스터리만 사용할 수 있도록 레지스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추가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전한 상태가 되는 예외의 경우에 안전한 상태, 정의된 안전한 상태가 하는 예외의 경우에 대해서 어떤 정의된 처리 루틴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이 그냥 프로그래머가 정해진 대로 쭉 진행되는 그 범위 이외의 어떤 다른 부분 영역에서 움직이게 되면 전용 방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예방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디펜딩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방어적 프로그램의 어떤 기법 사례로 해가지고 어떤 파라미터가 들어오면 그 파라미터의 유형이나 차원, 범위 등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한 번 더 데이터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 처리를 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디펜딩 프로그래밍의 하나의 기법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프로그래밍에서도 하드웨어와 비슷하게 리던던시로 프로그래밍을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뭐 M 버전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은 이제 두 개의 채널에 대한 똑같은 CPU에 대한 프로그램을 각각 다른 팀의 다른 사람들이 프로그램에서 각각 다른 프로그램들이 얹어지는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그 어설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장 감지, 고장 시정 조치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하드웨어에 대한 거는 뭐 다 뭐 추가된 센서라든지 하드웨어에 대한 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으로 투 채널 구성하고 리던던시 구성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간단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근데 이러한 리던던시가 소프트웨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리던던시와 다이버시티, 다양성, 아까 조금 전에 두 개 팀이 각각 같은 CPU에서 두 개의 팀이 프로그래밍 한다. 그러면 각각 다른 프로그램이 나올 거고 굉장히 다양성을 갖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무조건 하라라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단 커버리지 이런 것들에 좋은 점수를 받아서 실 등급을 높이는 데 이롭기 때문에 이런 걸 채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계속적인 리던던시 내용이 설명 자료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귀적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 뭐 사용되는 범위가 워낙 좀 정해져 있죠. 실제적으로 재귀 프로그램은 제가 프로그램할 때는 거의 쓸 일이 없었는데 요즘엔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팩토리얼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외에는 사실상 재귀적 프로그램을 쓸 때가 크게 없기 때문에 재귀적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어떤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재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호출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설계 및 코딩 표준 규칙이라 그래가 뭐 미저라라든지 각종 채택받는 설계 표준들 있는데 이쪽에서는 말 그대로 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변수의 뭐 길이의 제한이라든지 변수에 사용되지 않아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다 정의하고 있죠. 다 인적인 실수나 프로그램 오동작을 줄이기 위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운영체제가 사용되게 되면 그 운영체제도 실등급을 요구되는 실등급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라는 게 지금 넘버 11에 나와 있는 프로그래밍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뭐 소형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운영체제까지 올려서 쓰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지금 요즘에 나와 있는 요즘에 지금 뭐 딥러닝 관련돼 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딥러닝을 활용하는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리눅스라든지 이런 OS 환경에서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뭐 아직까지 성강기 관련돼서 우리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딥러닝까지는 사용되는 안전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고 조금 유사하게 본다면은 모 회사의 트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한 2단계 정도의 뭐 이렇게 서로 가까이 오는 투카가 가까이 왔을 때 감지하는 시스템이 지금 한 2단계 정도는 변모가 됐는데 그쪽 영역에서 뭐 필요하다면 딥러닝이 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 딥러닝이 우리 생각이 쪽에는 쓰이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쓰이지 않았는데도 운영체제가 사용이 만약에 되는 시스템을 좀 복잡하겠죠. 운영체제가 사용된다 그러면 사실 좀 복잡한 시스템이다라고 보는데 필요하게 된다면 그 운영체제도 실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실 등급을 운영체제가 받은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좀 드뭅니다. 드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운영체제가 실등급 받은 경우는 상당히 그 운영체제 자체가 좀 고가일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체제가 실등급 받는 게 좀 불가능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고요. 운영체제가 포함된다면
운영 체제까지 포함해서 실 등급이 판단된다라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한 뭐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방어적 프로그래밍 할 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예, 시점 2.5에 대한 내용들 아까 간단하게 방어적 프로그램 예시로 설명드린 자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이나 확인 목적으로 운영 모드가 호출되면 당연히 보수 모드나 운영 모드일 때, 유지관리 모드일 때 승강기의 정상 작동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에 참고 표준으로 나와 있는 거는 61508-1에 나와 있는 전체 운영과 유지 보수 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 7.7.2.1의 B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운영 모드가 보수 모드가 들어가게 되면 승강기 정상 운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 검증하겠죠. 다음은 통신 시스템에 관한 부분입니다. 통신 시스템이 사실은 지금 여기 뭐 기능 안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드웨어 아까 뭐 리던던시 이야기했고요. 소프트웨어도 리던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신 시스템도 결국은 실 등급 이야기를 하게 되면 리던던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리던던시를 이야기하는데 안전 시스템의 통신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 A.7과 61508-7의 A.7과 A.9에 맞는 그러한 안전한 시스템으로 구성하라는 내용인데 여기 있는 내용도 살펴보시게 되면 리던던시를 요구하고 있죠. 통신의 리던던시라고 하면 뭐 어떻게 구성을 할까요? 데이터를 2번 쏘는 것도 리던던시일 거고요. 라인을 2개 깔아가지고 2개를 각각 쏴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리던던시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다양하게 알 수 있는 다양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접하면 되는데 이것도 프로그래밍과 코스트와 이런 전반적인 게 다 설계에 같이 맞물려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게 통신 시스템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제 0과 1의 개수 짝수냐 홀수냐 봐가지고 짝수면 1, 짝수면 0, 홀수면 1 해갖고 보내가지고 1 쉘로 이렇게 세어보니까 데이터 들어왔는 거 세어보니까 1이네, 홀수네 그러면 맞아. 이게 아주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 데이터 경로상에 단일 비트 하드웨어 중복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커버리지가 낮은 데서부터 리던던시까지 쭉 가게 되면 높은 수준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7.1에서 A.7.6 정보 중복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설계를 이걸 반드시 해라가 아니고 충분히 고려해서 자기네 실 등급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설계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데이터 2번 쏠래 뭐 2선으로 보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버스 시스템하고 I/O 시스템인데 버스 시스템도 그렇고 뭐 I/O 시스템도 말 그대로 그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들인데 이것들이 재설정이 된다. 입력인데 출력으로 재설정된다. 이런 행위들은 이루어져서 안 된다. 특히 부팅을 제외하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을 때 그러한 재설정이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프로그램 하시는 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I/O의 처리에 관한 부분 I/O 라인에 대한 재구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참고 표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 세미나 앞쪽에 할 때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더 드렸는데 이거 지금 자료를 제가 다 뺐습니다. 다 빼고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번 쭉 하고 간다는 취지에서 한 거니까 조금 디테일하지 않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 및 구현 프로세스의 공통 조치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실 1, 2, 3에 대한 내용을 그래도 한 번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일단 좀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능 환경적인 측면의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예, 물리적 환경에 대한 내용들이 실 1, 2, 3, 4 등급에 각각 하일리 리커멘디드하고 맨덴토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환경 요건들이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 공통 조치의 요구 사항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비안전 시스템, 안전 시스템 분리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이러한 내용들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자료 같은 거 만들 때 안전 시스템하고 비안전 시스템 같이 들어있을 거에 갈바닉으로 전연적으로 아이솔레이션 돼 있지 않으면은 전체를 다 검증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안전 요구 사항을 포함한 요구 사항의 사양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문서하고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요구하는 거는 구조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조화에 대한 내용이 만드시는 분들, 설계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검증하시는 쪽도 편하고 이게 작은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겠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건 대체로 설계하시는 쪽에서 평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평가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독립된 사람이거나 독립된 부서 이상이 돼야 되고 실 3등급이 되게 되면 독립된 조직에서 하도록끔 평가를 하도록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천 구조로 만들고 구조화해서 만들고 하는 것들이 그쪽에서 검증하는데도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내만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펙에 대한 전체적인 스펙을 검토하는 내용이고 이것도 일단은 참고로 문서에 관한 부분들은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서화, 소프트웨어에 대한 베리데이션과 베리피케이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문서화,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V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V 모델에 따른 문서화에 대한 내용들이 제출되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FMEA가 나오게 됩니다. 고장 모드, 영향 분석과 같은 방법의 하드웨어 신뢰성, 통합 시험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어떠한 고장 모드가 발생됐을 때 영향 분석까지 보는 게 FMEA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다이그노스틱 진단 개념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정량적인 부분으로 이 고장률이 전체 실 등급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장률로 계산이 되어지는가까지 가게 되면 FMEDA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아마 이런 고장 분석에 여러 가지 요구 지금 B점 6.6에 6.6.1에서부터 6.6.5까지 나와 있는 게 ISO 61508-7은 지금 2000 버전이거든요. KSC IEC 61508-7은 그래서 여기에는 6.6.5까지 나와 있고 6.6.6에서 6.10까지는 이제 2010 버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마 이만큼 나와 있더라도 엘리베이터 영역 우리 승강기 쪽 영역에서는 아마 많이 하시더라도 FMEA하고 FTA 결함 트리 분석 정도 아마 두 개 중에 하나 정도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개가 그냥 개 중에서 접근하기 가장 좋은 고장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부터는 이 FMEDA가 필수가 되기 때문에 설계에서 반드시 부품 선정이나 부품에 대한 어떤 스펙을 정할 때는 충분히 FMEDA를 고려하셔가지고 에비던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제조자의 테스트 사양과 시험 보고서, 현장 보고서, 이제 안정성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제출되어져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 1, 2, 3 등급에 따라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을 좀 정하고 있는데 독립성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실 1 등급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사람, 실 2 등급은 독립된 부서, 실 3 등급인 경우에는 독립된 조직에서 반드시 안정성 평가를 진행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의도된 사용을 위한 제한을 포함한 사용 지침서 제공되어져야 되고요. 형상 분석에 형상 관리에 관한 내용 변경된 경우 이때까지 쭉 나와 있던 어떤 기술 방법에 대한 반복하고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이 공통조치사항의 8번, 9번에 나와 있습니다. 하드웨어 버전 관리, 호환성 구성 마찬가지로 이것도 형상 관리에 관한 부분의 내용이고 형상 관리에 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형상 관리에 관한 내용을 61508에 들어가 다시 7에 들어가 보면 좀 더 깊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 안에 형상 관리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이 형상 관리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형상 관리가 발생될 때 버전업이 될 때마다 확인하도록끔 하는 절차까지를 다 요구하는 부분이라 이게 회사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도 반영돼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도부터 진행될 때 형상 관리 부분까지 완전히 다 포함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렇다고 얘가 해서 2026년 전까지 지금 앞 단계에서 형상 관리를 안 보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에서 기본적으로 형상 관리 부분을 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갖추어야 되는데 회사 전체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그때 보겠다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공통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왔고요. 시계가 두 개가 앞쪽에 있는데 하나는 23분, 하나는 25분입니다. 4시부터 또 우리 또 다른 행사도 있고 해가지고 최대한 50분까지 달려나갈 건데 이게 실 1, 2, 3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조금 그래도 구체화된 내용이고 조금 안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빨리빨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앞쪽에서 우리가 이제 전기 안전장치 목록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부속서 1에 나와 있는 전기 안전장치 목록에 이제 제일 끝에 보면 실이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기 안전장치 목록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면 실을 이렇게 맞춰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실이 맞추려고 하면 실 1은 뭐니 2는 뭐니 이거를 이제 모릅니다 사람들. 근데 요거는 어디서 구성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실 1, 2, 3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 사항의 구조, 처리 장치, 불변 메모리 범위와 가변 메모리 범위,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하고 통신 연결을 포함한 인터페이스 부분, 클럭, 프로그램 시퀀스 이렇게 총 7개로 나누어 가지고 각 실 1, 2, 3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속서 13에는 표에 실 1에 따른 조치 사항 이래 가지고 뭐 구조 이렇게 나오고요. 실 2에 따른 조치 사항, 구조 처리 장치 뭐 이렇게 나오고 실 3 구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구조에 대해서 실 1 등급은 무엇, 실 2 등급은 무엇, 실 3 등급은 어떻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다르게 세로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는 표 13에 4, 5, 6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한꺼번에 각 분야별로 나와 있는 정리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구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조에는 이 말 그대로 이 시스템의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실1 등급에서 구조는 요구사항을 일단은 좀 차치하고 뒤에 조치사항을 보면은 자체 테스트 기능이 있는 원채널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3 단계에 보면은 비교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채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3 가면 2채널입니다. 2채널이 이제 제일 나름 엘리베이터에서는 실3가 제일 높은 단계니까 그게 이제 끝판왕이다 보면 비교할 수 있는 2개의 채널이 실1 등급에서 쓰이는 건 당연히 허용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실1 등급에서만 사용되는 것들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빼놓은 거고요. 요거는 당연히 이제 요게 허용될 테니까 실3가 실1에 쓰이면 허용될 테니까 실1에는 보면 이제 자체 테스트 기능이 있는 원채널 구조 해서 뭐 참조사항 있고 그 다음에 61508-7에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실2 등급에는 자체 테스트와 모니터링이 있는 실 1개의 채널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실3가 되면 비교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채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표 4, 5, 6에 나와 있는 내용에 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이제 표 7에 보면 그러면은 자체 테스팅 기능이 있는 실1의 구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표 7에 또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설명이 있으면 요 설명 뒤쪽에다가 그 내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13.7에 그러면은 자체 테스트가 있는 원채널 구조는 어떤 놈이냐? 거기에 보면은 구조가 1채널이더라도 안전한 차단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분의 출력 경로가 제공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딱 이거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1채널의 구조는 원채널이 허용이 되긴 한데 출력은 리던던시가 보장돼야 된다. 여분의 출력 경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흐름에 따른 숨은 고장에 뭐 예가 나와 있는 게 이제 CPU 자체의 고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내용 자료를 제가 세미나 할 때 앞쪽에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원채널 구조는 실1 등급에서 허용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 제가 안전한 상태 계속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감지된 고장이 발생되게 되면 안전한 상태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구조에 원채널에서 요구하는 자체 테스트가 있는 원채널 구조가 요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진단 커버리지가 원채널로 구성되는 경우에 로우 60%의 진단 커버리지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체 테스트와 모니터링이 있는 원채널 구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냐라는 부분이 표 13.7에 실2 등급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죠. 별개의 하드웨어 감시 장치를 가지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2개의 차단 경로가 필요한 것은 실1 등급과 동일합니다. 이거는 앞쪽에 있는 내용 플러스 자체 테스트 및 자체 모니터링이 가능한 한개 채널 구조 1대 실2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대체로 지금 뭐 다들 기능안전 패스레를 준비하시고 계신 쪽에 이렇게 실1, 2 등급에 대한 구조가 복잡합니다. 이거를 자료 만드시는 것도 힘들고 이러니까 결국은 제일 만만한 게 2채널이죠. 그냥 2채널로 구성을 하시면 실1이 됐건 2가 됐건 다 커버되고 심지어 진단 커버리지도 높게 받으니까 실 이제 2개 그냥 비교할 수 있는 2개 채널 2개 채널로 해가지고 독립된 2개의 채널로 해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것까지 걸어버리면
두 개의 채널은 실3에도 허용이 되고요. 이거의 진단 커버리지 자체도 하이로 99%의 진단 커버리지를 받기 때문에 그냥 단가가 좀 더 들더라도 이렇게 그냥 투 채널로 다들 구성하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능안전 관련돼서 인증서가 패스랄 쪽에 2개가 인증서가 나갔는데요. 둘 다 투 채널 구성하셨습니다. 물론 둘 다 실 3 등급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에스컬레이터 제어반 쪽에서는 최대 실 등급이 실 2죠. 실 2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스컬레이터 관련돼서 이렇게 KTL이나 안전수평가 받아오신 내용들 보면 다 투 채널로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구성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원채널 구성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자료가 많아지긴 하지만 원채널 구성도 실 1과 2에서는 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구조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게 처리 장치가 되겠죠. 구조 처리 장치라고 하면 이제 CPU를 이야기하고요. 이 CPU에 대해서 원채널이 실 1 등급에서 원, 2 등급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원채널 구조가 원채널이니까 당연히 CPU 하나겠죠. 거기는 하나일 경우에 요구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해놨습니다. 투 채널일 경우에는 당연히 처리 장치가 2개일 거니까 그거는 이제 두 채널에 대한 비교기, 그다음 상호 비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실 3 등급을 받는 것이고, 실 1 등급 같은 경우에는 고장 시정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장 하드웨어적으로 고장에 대한 시정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에서 자체 테스트 또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 2 등급에서는 고장 시정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원채널 구조에 대한 소프트웨어 자체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2개 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실 3가 되면 투 채널 이렇게 되는 거죠. 진단 커버리지에 대해서도 61508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하이로 이렇게 정해지고요. 뒤쪽에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고장 시정 하드웨어라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알려진 간단한 고장 시정에 대한 어떤 하드웨어 구성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자체 테스트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각각 실 1 등급에서 요구되는 부분이고요. 하드웨어 지원받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체 테스트 실 2 등급. 진단 커버리지는 원채널 구성일 때 고장 시정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하이, 그다음 소프트웨어에 의한 자체 테스트는 로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지원받는 소프트웨어 자체 테스트 이것도 원채널일 경우에 미디움으로 되어 있고요. 투 채널 구조에 따른 비교기입니다. 투 채널에 따른 비교기가 가운데 있고 투 채널에 대해서 확인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두 개의 각각의 비교기를 가진 부분이 서로 상호 감시를 하는 중복 처리를 하는 경우에 두 처리 장치 모두 진단 커버리지는 하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불변 메모리 영역에 대한 실 등급 확인입니다. 실 등급에 따라서 아까 진단 커버리지도 좀 달라지지만 불변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 어떠한 시험 메모리 테스트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 등급도 요구되는 실 등급도 다르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원비트 이중계 페르티 비트 하는 경우에 실 1 등급에 사용하고요. 그리고 원 워드, 그러니까 이제 2바이트 정도가 되겠죠. 이중으로 되는 블록 안정성 이중계 워드를 하는 경우에 이거는 실 2 등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워드라 그래가지고 이게 총 4바이트
테스트가 될 거고 32개의 이중계 구성으로 되어 있는 블록 안정성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99%의 진단 커버리지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테스트 방법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이제 전체 데이터에 대한 모든 테스트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진단 커버리지 자체가 하이로서 99%의 진단 커버리지를 갖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불변 메모리 쪽에서 이제 요구되는 잠시만요. 부분이고요. 주기적 중복 검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어떤 그 검사 합에 대한 데이터를 일정 부분의 공간에 저장해 놓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수시로 불러다가 확인을 주기적으로 해서 롬의 데이터가 이렇게 변경되었는가 변경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멀티비트 중복성 있는 워드의 저장의 어떤 검사 방법 중에 이제 예로 수정된 해밍 코드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해밍 코드 방법은 이제 어떤 I/O에 어떤 그 메모리에 들어 있는 그 바이너리를 4개 비트씩 구분해 가지고 그 4개 비트에 대해 가지고 ABC 그다음에 ACD, BCD의 각각의 XOR을 했는 결과 값을 갖다가 뒤쪽에 붙여 가지고 확인 비트로 쓴 그러한 방법을 해밍 코드 방법이라고 하죠. 그렇게 쓰는 방법을 해밍 코드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 데이터들을 각각 저장하게 되면 그 8개, 4개 안에서 발생된 어떤 변경들, 잘못된 변경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인공위성이나 원거리 통신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로 사용됐던 방법인데 요거를 가지고 와 가지고 요 해밍 코드를 불변 메모리 영역에 대한 어떤 그 검사 합의 영역으로 쓰게 되면 요거는 이제 최대 진단 범위가 미디움으로서 90%의 진단 범위를 갖도록끔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뭐 다 나름 나와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결국은 프로그램에서 그 알고리즘 땡겨와서 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블록 중복이 있는 블록 안정성 절차하고 멀티워드 이중계가 있는 블록 안정성 절차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불러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형태 좀 더 해밍 코드처럼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하나하나 불러서 전체를 다 불러서 확인하는 절차의 일부분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DC는 하이로서 99%의 진단 범위를 갖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낮은 등급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1비트에 대한 짝수 또는 홀수 개수 세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개 비트가 변경이 생기면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진단 커버리지가 이제 60%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변 메모리 영역에서 실 1, 2, 3 등급에 따른 내용들입니다. 가변 메모리 영역도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되는데 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메모리 테스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진단 커버리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실 등급에서 요구되는 가변 메모리 범위의 어떤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유사한 뜻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이제 앞쪽에 설명드렸던 체크보드나 그다음에 1과 0, 1 쓰고 1을 읽고 0 쓰고 0을 읽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 3등급에서는 반드시 갈팍과 같은 검사 확인이
포함되도록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변 메모리 영역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밍 코드나 워크패스, 그다음에 갈팟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마음이 급해서 빨라지는데 좀 감안해 주시고요. 메모리 램에 대한 어떤 테스트 절차가 되겠고요. 두 개의 메모리를 비교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 DC가 지금 달성 가능한 DC 밸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진단 가능한 영역을 얼마만큼 보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램 테스트의 체크보드나 마치 같은 경우에는 로우, 그 다음에 워크패스라 그래갖고 1 쓰고 1인가 보고 0 쓰고 0인가 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 그다음 갈팟 같은 경우에는 99%, 아브라함이라는 테스트 알고리즘이 있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99%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단한 페르티 비트, 이게 쉽게 하기 아까 조금 전에 계속 페르티 비트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1 몇 개인가 해가지고 1이 홀수면 1, 짝수면 0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진단 커버리지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로우로 60%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쪽에 설명드린 내용의 설명 내용이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갈팟이 계속 강조되는데 갈팟이 이제 어디에서 어느 비트에서 고장이 났다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로는 최고의 등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O 장치 및 통신 연결을 포함한 인터페이스 부분이 되고요. 아까 제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통신 부분에서 나와 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 1 등급에서는 코드 안전 또는 테스트 패턴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 2도 마찬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실 3 등급에서는 멀티 채널 병렬 입력, 그다음 병렬 출력 다시 읽기, 그다음 코드 안정성 테스트 패턴, 이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병렬 입력과 병렬 출력이죠. 아니면 병렬로 입력하고 다시 읽는 걸 출력을 갖다가 2번 읽는 거, 이런 방법들이 이제 실 3 등급에서 요구되는 통신 연결에 대한 어떤 인터페이스 조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요구 사항들은 다음 운행 전에 감지되든지 아니면 반응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감지되든지 하는 요구 조건에 따라 가지고 조치 사항들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다 진단 커버리지가 하이로서 99%의 진단 커버리지를 갖도록끔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멀티 입력, 채널 병렬 입력, 그 다음에 감시대 출력에 대한 뒤로 읽기, 병렬 출력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내용이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드 안정성에 대한 내용하고 테스트 패턴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통신에 대한 요구 사항들은 사실상 통신에서는 어떤 오동작, 그 다음에 마스크레이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어떤 입출력들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신에 대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통신으로 시스템이 구성되게 되면 조금 구성 자체가 많은 요구 사항이 추가적으로 좀 더 있게 됩니다. 지금 한 군데 정도 기능 안전이 진행될 곳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통신 시스템이 포함된 어떤 기능 안전 영역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판왕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지금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이제 클럭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시퀀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클럭이나 프로그램 시퀀스 모두 두 개 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와치독 카운트에 대한 내용들의 요구,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의 상호 비교에 따른 뭐 투 채널에 대한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요거는 아마 차근히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시간 관계상 조금 다음 기회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프로그램 시퀀스에 관한 내용도 그렇게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고장 감지에 대한 결과로서는 당연히 모든 성강기는 정의된 성강기 안전한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강기 안전한 상태는 여러 가지 안전한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안전한 상태를 정의하는 데에서는 가장 크게 판단해야 될 것은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한 상태가 당연히 유지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안전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지 않는 부분이라면은 그 고장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지근청 움직이고 문 열린 상태로 그 성강기가 정지하는 그러한 형태가 안전한 상태로도 정의될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안전한 상태가 나올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한 상태를 정의를 잘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이 어떤 안전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이프티 개념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개념이고 바로 정지하는 것보다 지근층에 서서 문이 열리는 게 더 안전하다는 개념 엘리베이터 쪽에서는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좀 더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액티브 세이프티라고 하는데 좀 더 한 단계 높은 세이프티 개념이 도입되는 거니까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지금 막 짧은 시간에 엄청 달려왔는데 오늘 준비한 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한 2분 정도 남은 시간을 제가 지금 오늘 요 취지는 아까 서두에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1차부터 올해 12월 달 이제 다음 달이 되는데 8차 8차례 잡혀 있는 기능안전 인증 세미나의 일환이고 오늘이 7차 세미나를 이게 이제 요게 가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차 세미나 때는 저희들 정책에 관한 거 기능안전 어떻게 진행될 거를 설명드렸고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그 기능안전 세미나를 처음에 기획하고 진행을 할 때 가는 길은 강의 형태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이제 각 설계 파트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참여하셔가지고 자기의 과제를 가지고 이제 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공유하면서 뭔가를 하는 이러한 절차들을 생각했습니다만은 사실 또 생각보다 이 기능 안전이 너무 안 와닿아 있어가지고 첫 발의 접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사실 그간 계속 6차례의 내용들을 다 강의 형태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강의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오늘 했던 내용들이 오늘 다 담겨졌던 내용들이고 처음에 정책에 관한 거, 그 다음에 2회차부터 해가지고 뭐 문서화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부속서 13에 관한 내용, 바로 지난달까지는 KSB 6990-1에 관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반 정도 했죠. 지난달에.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마지막 오늘 7차 때는 그 부속서 13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 2시간이지만 요약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한 거고 한번 쉬어가는 타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6990 KSB 6990-1 실 안전 무결성 등급의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목표는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심사자가 어떻게 보겠다라는 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손에 가지게 되시면 준비하시는 데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완결 지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 로 데이터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추가해가지고 배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금 워낙 지금 2019년도 신규로 진행했던 거가 이제 첫 번째로 돌아오는 시즌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일정상으로는 조금 좀 부정한 게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긴 한데 차기에는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12월 중순에 마지막 8차 간담회 할 때 그때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다시 마지막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지났는데 혹시라도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나 받을. 네. 네. 예. 일단은 그 사례가 직접 발생되면 제가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인정은 사실은 이게 상호 호혜가 돼야 되는데 상호 호혜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 필요하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OS에 대해서 실등급을 판단할 만큼 저희들 심사원 수준이 그만큼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확답은 지금 좀 드리긴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아마 허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이 혹시? 아이고 2분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되게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8차 세미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